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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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기 109년 4월 6일 거룩한 날. 오늘은 특별히 우리 IA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이도화 교수 교무님을 모시고 한류와 세계사 그리고 원불교 교단 4대에 대한 강연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에 흐름에 눈을 뜨고 또 드디어는 그로 인하여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을 반드시 수용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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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선생님 진행하십시오. 뭐가 안 되나? 네, 진사님, 설법. 예, 네, 예. 중간에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나오님. 예. 예, 지금 하면 될까요? 예. 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네 번째 여러분들 뵙는 것 같고요. 메타버스 법회를 통해서는 두 번째이네요.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좀 큰 관점에서 뭐 미래라든가 또는 한국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원불교가 가야 될 방향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좀 한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한류와 세계사 그러니까 세계사 안에서 한류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게 원불교의 사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류와 세계사 그리고 원불교 사대라고 붙여봤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류라는 거는 이제 1990년에 시작이 됐고요. 대체로 이제 그 시작을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 이게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이 됐었는데 97년도에 이제 홍콩에 수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역대 수입 프로그램 중에서 2위를 하고 굉장히 히트를 했었고요. 그 무렵에 이제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 중화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이제 한류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한류라는 말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 할 때 한자하고 흐를 유자를 써서 한류라고 중국말로는 이제 한리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약간 좀 그 한국의 문화가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경계심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약간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 좀 어떤 위험성에 대한 그런 어, 경고랄까? 각성이랄까? 이런 차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92년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97년이죠, 정확히는. 9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한류는 이제 확산됐고 그 확산이라고 하는 게 장르도 확산이 됐고 또 국가도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어떻게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한류가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그것하고 어떤 세계사의 관계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이야기할 때 뭐 눈 떠보니 선진국 이런 이야기들을 더러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이렇게 아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받았고 했는데 사실 90년대 이후에 이 선진국으로 소위 진입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 그것과 한류와의 관계, 또 원불교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할까 합니다. 그 이후에 이건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좀 지나가 보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대장금이라고 하는 또 역시 드라마가 이제 중화권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의 뭐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뭐 시청률이 한 99% 정도 됐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리고 어 중화권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 전체 또 터키에서도 지금도 군대에서는 지금 남자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징집이 되는데 터키에서는 지금도 그 군대에서 대장금을 틀어준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 무렵부터. 그래서 그리고 뭐 유럽까지 갔어요. 사실 뭐 불가리아나 이런 데까지 가고 대장금은 굉장히 또 일종의 한류의 범위를 넓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겨울연가로 이어지죠. 근데 겨울연가는 그 사랑이 뭐길래나 대장금 같은 대표적인 한류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화권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면 겨울연가는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특히 이제 좀 성년층,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이제 상당히 어필을 했고 그 당시에 마치 이제 첫사랑을 보는 것 같은 설레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저런 사랑이 있었는데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향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대표적인 감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2010년 넘어서면서 2012년에 가면서 싸이 또 BTS로 이어지는 이제 팝, 그 K-팝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본격화되죠. 마치 이제 드라마에서 시작한 것이 팝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팝이 먼저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조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대 이후 후반 2019년의 기생충 또 2021년 오징어 게임 이런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이 또 역시 그 성과를 이어갔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류가 그러면 1990년대에 시작된 어떤 갑자기 시작된 현상이냐 하면 정확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 이미 많은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에 이미 허만 칸이라고 하는 한국 연구자가 한국이 2000년대에는 유럽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책이 있었고요. 역시 또 86년에 일본에 서 나온 저술인데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에 지게 되는 이유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아직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지도 않았고 한국에 이제 일본이 지게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책들이나 연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요. 2012년 무렵에 뭐 미국 수학교과서의 김연아 한국 스포츠의 대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김연아가 올라왔다든가
오바마가 이 한국의 어떤 의료보험 시스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의료보험을 벤치마킹하기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에 쿨재팬이라고 하는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류를 이렇게 좀 카피하는. 근데 사실은 쿨재팬은 지금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지만 K-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초라고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1961년에 한명숙의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아마 노래를 아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나 일본에서도 리메이크 될 만큼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K-팝 쪽에서 1953년에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시스터즈가 57년에 미국에 넘어가서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67년에 이미 미국 그 라스베이거스 쪽에서 5번째 고액 납세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활발하게 한국 음악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현상들은 좀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 8군이나 뭐 이런 미군 부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좀 주로 이렇게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왕이라고 불리우는 조용필이 1976년도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것도 역시 대히트를 하면서 전 세계로 K-팝의 어떤 가능성을 알렸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97년에 사랑이 뭐길래로 시작되는 대장금, 겨울연가 이런 드라마의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세계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 한류가 가능했던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또는 한국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불교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거기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시 이제 사랑이 뭐길래에 대한 성적이고요. 겨울연가는 NHK에서 2003년 방영이 돼가지고 시청률이 20%를 상회하면서 사실 뭐 눈사마 신드롬을 일으켰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 그 겨울연가 이후에 한일 관계가 본격화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아이스 엑스포에 그 한국관을 만들어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3년, 4년, 5년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관이 2005년 아이츠 엑스포에 그 금상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요인에도 바로 이 겨울연가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장금 이야기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유럽까지 나갔던 지금도 사실은 재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내년에 대장금을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대장금은 이제 요리하는 대장금이라면 의학 분야의 대장금을 내년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 전통의 건축이라든가 음악, 음식, 의상, 의학 이런 전반적인 어떤 한국의 어, 뭐랄까요 깊은 좀 전통 문화까지를 포함해서 대장금이 이제 한국을 알렸던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싸이가 빌보드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제 최단 시간, 최다 조회수, 그리고 패러디 영상 이 부분을 석권하면서 이제 한국 가요에 아주 본격적인 그, 어, 한류 붐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BTS가 2013년에 데뷔를 하면서 그걸 더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지금까지 뭐 블랙핑크라든가 여러 K-팝이
이제 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기생충이 해외 영화로서 최초로 아카데미상 대상을 받았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흐름만 쭉 보면 이게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이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드라마, 특히 이제 드라마, 팝, 영화에 한정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류 현상은 그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을 생각할 때 이 한류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경쟁력이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디지털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그 IT 강국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5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물론 지금 아직 5G가 제대로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지원자 수가 97년 그 한류가 시작되던 해에 비해서 2019년까지 통계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죠.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아세안 우리가 동남아라고 알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하고 교류를 해보면 그쪽에 이제 그 한글 열풍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는 거를 저도 직접 보고 있고 세종학당이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저도 세종학당에서 강연을 좀 몇 차례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한국어 지도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건 단지 어떤 취업의 기회를 넘어서는 어떤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 뭐 이런 어, 측면에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K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에서 이제 최근에 그 벨기에 공영방송에서 한국에 찾아와서 여왕도 한번 저희 학교에 왔었는데 2012년에 한국 음악의 비밀이라고 해서 유럽의 콩쿠르를 한국이 휩쓸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취재하려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한예종을 상당히 주목하는 뭐 상황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뭐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우지 않는 가정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런 부분도 활발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를 넘어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그 한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비보잉이라는 영역에서도 이제 어, 우리 한국이 역사를 쓰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리고 이제 전통 그 연희 뭐 풍무를 비롯해서 우리 전통 연희와 우리 그 지금의 비보잉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성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저기 어떤 새로운 장르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나 팝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시작된 거는 아닌데 한국에서 시작돼서 뭔가 전 세계로 파급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e스포츠 분야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 조금 밀려서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종주국으로서의 그 가능성 여전히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e스포츠라는 게 그냥 그 오프라인 스포츠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영역으로 평가되는데 이 분야도 한국이 만들었고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서 그 저희 학교에 한번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e스포츠의 성지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정말 그 존중의 표현이 정말
엄청나게 아주 진지하다는 걸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국 웹툰인데, 웹툰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없던 문화죠. 물론 이제 그 만화라고 하는 역사는 지금도 역시 일본이 이제 가장 주축을 주류 가장 시장도 많고 또 문화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웹툰이라고 하는 분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고 사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코믹이라고 하는 웹코믹스라고 하는 분야는 뭐 서양에도 있고 여러 뭐 또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웹툰이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는데 웹코믹스하고 웹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웹툰은 상당히 그 만화는 만화인데 약간 그 한 컷 한 컷을 넘기면서 이렇게 세로 스크롤을 하면서 보는 어떤 새로운 감상 방식을 자리 잡았던 이 장르고 또 이게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단지 웹툰 같은 경우는 콘텐츠만 선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플랫폼 자체가 나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넷플릭스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그 안에 콘텐츠도 우리 거고 플랫폼도 우리 거인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바로 웹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어, 그 미국, 일본이 완전히 이제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 시장은 전 세계 최고 36%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일본 시장이. 근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만화 수익 1위가 카카오 피코마라고 하는 그 일본에 진출한 카카오인데 그리고 2위가 이제 네이버 라인망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 만화 시장 일본을 사로잡았고 한국, 미국, 동남아 등에서 고르게 선전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또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웹툰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가들이라든가 생태계가 무너지는 작가들한테는 어떤 공정한 배분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포브스지라든가 이런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 뭐랄까요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아마추어에게도 수익을 분배한다든가 2차 창작자에게도 수익을 지원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어떤 사례들도 이야기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너무 경쟁도 치열해지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작가들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죠. 최근에 이제 그 검정고무신을 썼던 저도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했죠. 작년에.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여전히 지금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작품이 이제 웹툰을 본격화시킨, 웹툰을 대중화시키고, 웹툰을 말하자면 한국의 소위 차세대 한류로 주목받게 한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강풀이라는 작가가 만든 순정만화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최초의 웹툰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강풀이 이제 그 한 컷 한 컷을 이렇게 스크롤로 보는 형식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정착을 시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제 마음의 소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작품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조석 같은 경우는 뭐 강풀도 비슷하지만 조석이라는 작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강력한 그 팬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웹툰이 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그 2차 창작 또는 원소스 몰티 유저랄까? 이런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고요. 이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웹툰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웹툰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미국과 일본의 웹툰 작가들을 키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의 플랫폼이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의 작품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지 작가들을 매니지먼트 하면서 현지인들을 키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물론 우리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특히 케이팝에서 이제 시도됐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 웹툰 현상입니다. 그래서 웹툰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차세대 한류, 새로운 한류의 특징은 뭐냐면 종합을 다시 해보면 없던 분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또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 그러면서 한국인 작가들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을 직접, 현지 작가들을 육성하면서 매니지먼트 하면서 그 작가들을 키우면서 그 작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그 차세대 한류로서의 웹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웹툰은 역사를 좀 이따 보면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단사라고 하긴 뭐하고 앞으로 교단이 가야 될 방향에서 상당히 시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도 그렇고요. 한국 만화, 특히 웹툰 역사도 그런데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고 이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애니메이션 역사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상당히 그 한국의 근현대사 또는 한류의 역사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네 가지 한국 애니메이션, 특히 저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중국에서 원래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3대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번 챗GPT한테 이런 저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챗GPT한테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챗GPT라는 AI가 세계 3대 강국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놀랬습니다. 이미 이제 AI도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 상당히 그런 뭐랄까 좀 이런 평가가 일반화돼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애니메이션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맨날 좀 참고 쉬었다가 좀 놀라. 아유, 찐따이가 아지나만 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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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거를 저를 호스트를 시켜주시면 네, 나훈님이 이걸 제가 음소거를 예, 시켰습니다. 했군요. 예, 네. 좋습니다. 그 세계 3대 강국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90년대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 일종의 학계 업계를 동시에 관여를 한 셈인데 이제 경험을 하고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참여를 한 셈인데 그 당시에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애니메이션은 OEM이라고 해서 OEM이라고 하면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음. 네. OEM이라는 게 그 우리 애니메이션의 아주 대명사였어요. 그 OEM이라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예, 혹시 한번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 교수님이 주문자 아까 제조 방식. 네, 주문자 제조 방식. 그게 뭐냐면요. OEM이라는 게 뭐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이라고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획은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다시 납품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납품만 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외국에서 만든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어떤 아주 그 소모적으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이 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세계 OEM 세계 공장이었어요. 애니메이션 공장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공장이 중국이라면 애니메이션 창작의 공장은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0년에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하청 왕국, 그러니까 OEM을 다른 말로 하청이라고 하거든요. 하청 산업. 하청 산업에서 창작 강국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스터리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10년 안쪽으로 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10년이 안 되는 기간에 하청 왕국이었던 나라가 창작 강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 몇 가지를 써놨지만 이거는 그렇게 이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 OEM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경공업에서 패션이라든가 뭐 의료 산업 전반이 그랬고 모든 제조업들이 외국에서 기획한 거를 우리가 받아서 납품해 주는 방식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OEM 하청으로 컸다는 것이고 하청 국가였는데 그만큼 손재주가 사실은 좋았다는 거죠.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창작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OEM, ODM, OBM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M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리지널 이퀴먼트, 그냥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드는 거라면 ODM이라는 것은 이제 설계까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기획은 그쪽에서 외국에서 해서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설계에 참여하는 거를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OBM이라고 그래서 오리지널 브랜드, 오운 브랜드죠. 오운 브랜드 매니팩처링.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OEM에서 ODM을 거쳐서 OBM,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단계로 와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산업 전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OEM, ODM, OBM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90년 말까지도 사실은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있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라고 하는 게 90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가지는 어떤 뭐랄까요? 허탈함이랄까? 아니면 그 한계 뭐 이런 거였다면 갑자기 20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창작 강국으로 넘어가고 전 세계가 말하자면 그걸 인정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웹툰은 좀 더 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사실은 만화 산업이 거의 이제 무너집니다. 만화 산업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폐허 위에 말하자면 웹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장르, 새로운 영역, 새로운 어떤 개척이 시작이 돼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그것이 정착이 되고 20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그게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90년에 그 한국 만화가 무너지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그 이현세 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90년대, 80년대 가장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8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을 썼던 이현세 씨가 1990년에 그 천국의 신화를 쓰면서 검찰에 여러 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상당히 어떤 청소년 탈선의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이현세 씨를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한 거죠. 90년대에. 그러면서 90년대 말에 이현세 씨가 그 상징적인 작가가 절필 선언을 합니다. 절필.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 이게 이런 사실은 한국 문화 전반에 이런 좀 순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게 만화고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거를 좀 세계사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그 한국 그 만화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한번 좀 조망을 해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내부적 조건이라든가 외적 조건을 같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여러 상황들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는 이제 90년도하고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건 뭐 대장금의 주연이었던 이영애 씨가 했던 얘기인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낼 수 있었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류에 굉장히 큰 역할이 됐다는 거고, 또 88 올림픽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문화사에. 그래서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그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 산, 학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좀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그런 준비 또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또 역할이 됐겠지만 세계사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조금 더 강조하겠지만 1991년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기 써놨지만 1991년에 아주 굉장히 좀 마치 시나리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련의 붕괴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가 이렇게 냉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그것이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장 확장, 자본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시장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한 30% 이상이 더 넓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탈냉전이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세계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그 1991년에 시작된 세계화가 제3차 세계화예요. 그래서 그 세계화가 이제 지금 이제 끝나고 다시 제4차 세계화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한국과 특히 한류에 있어서. 그래서 제3차 세계화로 전 세계가 이제 어떤 다른 재편되는 상황을 겪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고요. 이 한류 현상도 바로 이 1991년에 있었던 3차 세계화의 어떤 흐름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성을 보고 있는 게 월드 와이드 웹, WWW라고 하는,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걸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하고 좀 혼용해서 쓰는데 좀 다른 용어긴 합니다. 근데 월드 와이드 웹이 91년에 나오고 나서 93년, 94년에 본격화되고 본격적인 웹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 또 인터넷을 통한 그 한류의 보급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진행이 되면서 월드 와이드 웹이 없었으면 정말 세계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아마 어,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지금 어떤 빅테크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 웹을 포함해서 1991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바로 한국 또는 한류 또는 한국 경제, 한국 문화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것도 역시 한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역시라기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내적 국내적 상황이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소위 이제 근대 정신 또는 근대 산업 구조를 이제 몰락시키고 붕괴시키고 어떤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제조업보다 문화산업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보면 큰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반도체나 자동차, 뭐 철근, 이런 철강이나 이런 것보다 이 문화산업이 가지는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때 이제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위축되고 문화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또 2010년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현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탈냉전 또는 세계화, 3차 세계화, 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를 마감하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오늘 그 말씀드리면서 한류가 세계사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그 위상 또는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류는 단지 어떤 대중문화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지금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뭐 여러 연구년이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가 참 금년 2월까지 좀 그걸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는 어떤 대중문화나 어떤 뭐 전통문화를 포함해서 문화 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한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문자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한류나 이런 현상들도 이런 한국 문자,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서 상당히 연관지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은 세계의 알파벳이고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 뭐 로버트 렌지라는 미국의 언어학 교수가 한 얘기고요. 노마 히데키라고 하는 도쿄 외국어대 연합 교수는 한글은 전율 넘치는 지적 혁명이며 인류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제자 원리가 최근에 제가 언어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언어들을 좀 가끔 유튜브에서 보는데 미얀마어가 상당히 우리 언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글쎄 뭐 우랄 알타이계이거나 아니면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일 수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미얀마가 구조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역시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과학적인 측면은 우리 한글이 대단하고요. 뭐 미얀마어라는 미얀마 문자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네, 강남 스타일로 대변되는 어떤 대중문화적인 한류보다는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선비정신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선비정신, 이분은 상당히 선비정신에 좀 주목하는데 선비정신은 외세 개입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동시에 평화적 국제 질서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게 외국인이 본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포커싱인데 외세 개입에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화를 지켜온 측면이 있고 동시에 평화적 국제 질서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서로 어떤 어울려 사는 이게 어울려 살면서도 우리 것을 놓치지 않는 어떤 이런 특징을 이분은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데서 찾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 한식이라든가 뭐 약식동원 같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어, 균형을 이루는 음식 재료, 자연 그대로의 맛, 음양 오행에 기반한 음식 뭐 이런 특징이라든지 종교적 특징 이건 좀 더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종교의 특징은 고대 종교로부터 현대 종교로까지 원형을 유지한 채 다양한 종교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외래적인 어떤 종교들도 샤머니 외래 종교인가 토착 종교인가 하는 거는 지금은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좀 섞여 버렸지만 어쨌든 불교, 유교,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습합되고 또 그거를 종교적 포괄주의 또는 뭐 혼합주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던데 이걸 어떤 융복합 시켜내는 어떤 종교적 특질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근현대 말, 근대 말 한국의 소위 이제 한국의 추계 시대라고 하는 이 대규모 신종교 운동 여기서도 이 천도교 정역 증산 원불교라고 하는 이 이제 대표적인 몇 개만 뽑았지만 대체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 이제 그 모든 것들 종교를 이렇게 어우르는 어떤 통종교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사상 전반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한중일을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막스 사상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좀 반종교적 특징을 가진다면 일본은 종교가 완전히 그냥 일상으로 그냥 이렇게 습합돼 버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종교를 많이 찾는데 태어나서는 신사를 가고 신도를 가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는 교회를 가고 죽을 때는 절을 가는 절에 가서 이제 공동묘지가 이제 절에 관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일상 전반이 종교하고 이렇게 매칭돼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상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종교적이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한국 종교를 비종교적이라고 보는 분들이 좀 철학자들이 있던데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한국은 종교적인 어떤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그게 통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거를 외부에서 볼 때는 비종교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 평화회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원불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지금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WCRP라고 하는 그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메타버스로 앞으로 좀 사실 이게 세계 종교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게 뭐 이례적이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그 비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 메타버스나 이런 물론 그것도 전기를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그 종교 연합이 본래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메타버스나 AI를 통해서 보고 있고 사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를 오픈해가지고 그거를 새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AI가 나오면서 AI가 본격화되면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 같이 이제 뭐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AI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정립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I가 오히려 메타버스의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면 지금 나우 선생님이 이제 막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오면 좀 누구나 이렇게 좀 낯설고 힘듭니다. 뭘 해야 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변화는 뭐냐면 여기에 AI가 들어와요. 메타버스 공간에. 그래서 AI가 내가 뭘 여기서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마치 사람처럼 그 어떤 공간에 안내자가 있는 것처럼, 그 인터페이스처럼 AI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그 마치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처럼 AI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번잡하고 아 이게 메타버스를
이렇게 들어와서 좀 불편한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마 조만간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사실은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아직은 저는 이제 요즘 한류도 그렇지만 웹 같은 경우도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진 이후에 웹 3.0, 웹 3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메타버스를 버전을 만약에 지금 몇 버전 정도 될까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한 0.5 버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메타버스 1.0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실과 가상을 중첩하는 지점부터가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메타버스가 그냥 가상의 어떤 이야기처럼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디바이스도 충분히 발전이 안 됐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만간 이제 작년에 나왔던 제가 가끔 이걸로 이제 지난번 법회 때는 이걸로 했었는데 이 메타퀘스트 3라든가 또는 최근에 금년에 나온 이제 그 전에 나온 메타퀘스트 프로라든가 또 이제 금년 초에 나온 그 애플 비전 프로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그런 바로 이제 현실과 가상을 중첩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게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현상을 좀 종합을 해보면 세 가지 단계로 저는 이제 한류를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드린 말씀이니까 요약만 하면 수용 융합 재창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이 그 어떤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 전반이 이런 이 수용적인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작은 나라, 예전부터 작은 나라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지리적 특성, 특히 이제 반도 국가로서의 특성 자체가 대륙의 어떤 영향과 해양의 영향을 도화시키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어를 봐도 그렇고 언어도 이제 그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였다고 하고 또 북방계 철기 문화하고 남방계 쌀농사 문화 신화도 마찬가지로 북방계 어떤 어 그 이렇게 신이 내려오는 신화 또 남방계에서 유행했던 이제 난생 신화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런 신화들이 섞여가지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그 모든 문화 자체가 그런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적이고 융합적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 것을 계속 지켜가면서 뭔가 창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재창조해내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저한테는 연상되는 지점이 소태산께서 만드신 원불교의 교법이라는 게 정산 종사님이 표현하셨듯이 혹은 인용, 혹은 혁신, 혹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어서 전 세계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자기 고유의 어떤 독창적인 문화하고 결합시키고 그거를 재창조해내는 어떤 나라가 하나 있다. 또 어떤 종교가 하나 있어서 전 세계 전 종교, 모든 종교의 여러 특장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혁신하고 또 다시 그것들을 재창조해내는 과정. 이것들이 한국 문화가 가지는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어떤 흐름과 원불교라고 하는 소태산에 의한 소태산 대종사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흐름이 상당히 같은 유사한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제 그러면 과연 이 창발적 재창조라는 것이 단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론상의 진리겠죠. 이론상의 진리가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현학적이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다양성을 결합시키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이론상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이질적인 요소들, 대립적이고 대립극단의 요소들을 병진, 쌍전, 일려, 병행, 겸전, 통합, 병용, 통섭, 융합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론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흐름을 원불교가 그동안
소태산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정체성과 종교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책에서는 여러 한국의 종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종교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원불교다. 원불교는 한국 문화를 토양으로 해서 출현한 신종교이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류하고 원불교의 어떤 교리를 이렇게 좀 매칭시키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서도 잘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한류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에 연구자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한류가 왜 일어났는지 물론 뭐 글들은 많지만 그걸 아주 좀 뿌리까지 좀 찾아 들어가는 시도들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한국 신화부터 시작해서 한국 종교, 철학, 또 음식이라든가 모든 이런 일상생활들, 한국인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그 한류라는 현상을 만들어냈고 사실 한국과 원불교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나우님이 이 글을 올리니까 저한테 톡을 보내셨는데 한류를 이용해서 교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한국과 원불교가 얼마나 그런 원불교도 그렇잖아요. 소태산께서도 그랬지만 정산용사께서도 그렇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어떤 자부심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리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원불교 안에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미 어떤 독창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파워보다 이 문화적인 파워, 소프트 파워가 훨씬 더 지금 먼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불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뭐 교도가 많아져서 교도 수가 증가하고 또는 어떤 뭐 4대 종교가 되고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교법 자체가 그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시대와 세상에.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좀 역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 방법으로는 그 원불교적인 방식, 종교적인 방식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종교적이면서 탈종교적이면서 통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소태산의 어떤 경륜을 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 탈종교적인 방식이 문화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현상도 한국 이제 원불교가 교화라는 것을 뭐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이렇게 탈종교적 방식으로 우리 원불교 안으로 입교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종교적 방식의 원불교겠고 탈종교적 방식으로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소태산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도 그 뭐 어떤 종교를 바꾸게 하거나 개종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타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종교적 방식으로 그분들이 소태산을 알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우리 원불교의 4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불교 교도수를 늘려서 낙원세상 만드는 거는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태산의 어떤 궁극적인 본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적 방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탈종교적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또 통종교적 방식으로 또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약간 혼합 종교 또는 그 포괄 종교적인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 무종교인, 타종교인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제 결국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묘하게도 1991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탈냉전에 의한 그 3차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이 3차 세계화는 전 세계가 국경을 트고 제조업이 이제 이렇게 무한 교역을 하는 시대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것보다 더 확장된 게 사실 월드와이드 웹이죠. 세계가 완전히 이제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된 그 기점이 바로 1991년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플랫폼 시대로 가고 지금 현재 2024년에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탈냉전은 다시 이제 신냉전을 거쳐서 또 다른 어떤 냉전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또 3차 세계화는 이제 종말을 맞고 미 중간에 다시 그 냉전으로 몰입하면서 뭐 옛날 같은 냉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누가 양전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어쨌든 그 시대로 돌아가면서 역시 이제 세계화 다른 형태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세계화의 어떤 키워드가 제조업이라면 4차 세계화의 키워드는 콘텐츠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콘텐츠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같은 콘텐츠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되는데 뭐 반드시 뭐 드라마, 영화, 팝,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만 콘텐츠가 아니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콘텐츠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건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1990년 초에 일어났던 이 변화들, 엄청난 변화들이 한류를 만들었고 한국의 선진국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 2024년에 다시 그 현상이 완전히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로 웹3, 메타버스. 그러니까 웹은 웹3로 바뀌었고요. 제3차 세계화는 제4차 세계화로 지금 다시 변화되고 있고 한냉전은 다시 냉전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류로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그리고 원불교는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원불교 4대라는 게 결국은 그 36년간 이런 미래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한꺼번에 이제 터져 나오는 어떤 환경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예측을 해보고 있고 특히 그 우리 원불교의 이런 이론상의 진리, 병행, 뭐 쌍전, 겸전, 일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일상, 특히 이제 일기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콘텐츠의 기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원불교 4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고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 준비해야 되는 이 4대 36년의 플랫폼 콘텐츠, 특히 콘텐츠는 뭐가 될지 이런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님, 예, 네,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도 있으시면 좀, 네, 내가 네, 봉사님 좀 이어주시죠. 네, 이 대단한 이름의 한류에 있어서 이것을 교수님은 교무님이시니까 이 K-컬처, 뭐 K-팝, K-드라마보다도 그런 것을 뭐 물론 생각이 났는데 K-종교, K-종교를 네. 이런 상의 진리를 가지고 이거 대단한 거거든. 사실 이런 대도라는 것이 대단한 거니까 마치 한류의 어떤 문화 같은 어깨가 나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것을 교무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
다른 것들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K 종교를 이도하 교무님께서 한번 멋지게 메타버스 식으로 해서 좀 그대로 종교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소태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통종교 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제도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유불선을 통합한 그런 것이니까 요걸 한번 진짜 도하 교무님 혼자서는 안 된다면은 이제 또 이제 교무님들끼리 서로 좀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한번 창시해 보는 거지 시작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가 변천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요거 네. 한번 내용을 해가지고 좀 뜻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요. 교무님들도 맨날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네. 바람을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음을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K 종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예. 제 말씀. 예. 말씀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 의견에 한번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지난 1월에 사실 K 종교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지금 종교 UR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대산종사께서 그걸 하셨는데 그 UR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그 경계심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의 해교문의를 가지려고 하는 어떤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있었군요. 들면, 예를 들면 그 세종시에 그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갈 때 세계 종교 평화센터라는 걸 만들기로 다 했었어요. 음, 그 세계 종교 평화센터라는 것을 기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UR이죠. 음. 그런 것에 이제 출발이 되는 거를 한국의 중심이 되는 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실은 그 캐톨릭 주교께서 이제 그거를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 진행되다가 분위기가 보니까 이거 원불교가 자기 일을 하는 거네. 이런 느낌이 어, 드는 순간에 사실은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렇겠네요. 통종교는 굉장히 뭐 탈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 거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통종교 저는 이제 그 지난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게 서강대학교에 그 K 종교 확산 연구소가 있습니다. 어, 그 K 종교 확산 연구소라는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만났는데 우연히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K 종교 확산 연구소 음.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K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K 종교 확산 연구소인데 K 종교를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 있는 종교들을 외국에 홍보한다 이런 걸로 이제 정부에서 기금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근데 겁니다. 그래.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통종교는 종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K 종교는 저는 통종교 자체가 K 종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통종교 성이라고 하는 네. 그 통종교적인 어떤 흐름을 K 종교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원불교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더 그러겠지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통종교는 뭐 이론상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그거는 뭐 어떤 십자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통종교는 우리가 3.1운동 때도 그랬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그 흐름이 그렇죠. 있잖아요. 또 네. 이제 KCRP도 전 세계에서 종교인 대화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한국인데 한국의 종교 자체가 원래 융합적이고 또 지금의 종교 현상 자체도 포괄주의적이고 좀 혼합주의적이고 이런 혼종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서 한국 종교, K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혼종성, 그야말로 어떤 그 융합성 그런 것 자체가 병행 병진, 겸전성 이거 자체가 K 종교라고 저는 규정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그 뉴시스라는 데서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통종교 지금 뭐 탈종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탈종교라는 현상도 사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그게 그 종교의 도그마, 특히 그 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한 그 배타적인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만 다는 아닙니다. 종교의 따분한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멀어지는 거지만, 그 탈종교 현상에 상당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게 그 영성을 추구하는 하지만 종교는 거부한다. 이런 흐름인데, SBN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성은 추구하지만 종교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종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배타적인 절대 종교, 절대 신의 종교일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원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불교나 이런 수행 종교가 거기에 뭐 자유롭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탈종교 현상 자체를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 개별 영성의 회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통종교라는 현상을 저는 이제 집단 영성 회복 현상으로 보면, 사실 종교가 우를 치고 자기 종교의 신도를 늘리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탈종교 현상이나 통종교 현상을 정말 어떤 그 진리의 눈으로, 우려의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그 근본 자리에서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탈종교적인, 통종교적인 방식으로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가 한 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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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다 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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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생불매를 이야기할 때는 불생불매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무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도, 불생불매를 이야기할 때 대종사님의 전도법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수준이 낮다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한생 한생 이생이 없어지면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 그 다음 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불생불멸 말고 자성이 원래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통만법 명일심하고 명일심 통만법을 가지고 요것을 부착시키 보면은, 예? 한 마음을 밝히면 그것이 불생불멸인데 그것이 모든 생을 통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대종사님이 전도법문을 왜 내놓으셨겠어요? 한생 한생을 계속해서 전생금생 내생에 있는 영생 무시 무종의 생을 통합하면은 그것이 곧 자성의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K 종교로 돌아가서 이런 상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종교에 그것을 만약에 습득시켜 가지고 뭐 침투라면 말이 좀 그렇고 확산시켜 가지고 이해하게 하는 법도 있겠지만은, 원불교가 빠지고 자 통종교 시대로 가서 원불교라는 것은 빠지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종교를 합하면 그것이 원불교의 주창하는 그것이 통할까요? 아까 내가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듯이 여기다 빗대면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는 안 예, 될까요? 원불교가 빠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세계 종교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원불교 일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불교가 빠져버리고 그냥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가도 그것이 곧 원불교 아닐까요? 그 말씀,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건 몰라도 도화 교무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해 예, 보십시오. 예. 사실 거의 지금 우리 원불교가 KCRP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그 근거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원불교는 사실 거의 빠져 있다고 봐요. 음, 별로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 종단에서 볼 때 원불교는 굉장히 좀 군소 종단이지만, 원불교한테 계속 KCRP의 어떤 수장을 맡기고 벌써 수십 년 동안 그걸 진행하게 하는 거는, 그리고 유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도 사실 타종교에서도 본격적으로 그거를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원불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처럼 저는 이제 그 대소유무라는 표현에서 사실 상당히 그 어떤 저의 표준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대자리는 어쨌든 그걸 전체로 볼 수 있는 관점이라면 소자리는 그거를 나눠 볼 수 있는 관점이고 그다음에 유무는 그걸 또 이렇게 시점에 어떤 시기에 맞게 맞아요. 때에 맞게 그거를 예, 운용하는 예, 거라고 본다면 음, 일상에서도 내가 대자리에서 소자리에서 적절하게 이거를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집방자재 같은 은연자재, 집방자재의 어떤 그런 관점이 그런 어떤 태도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탈종교, 통종교, 종교 탈종교, 통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빠져도 그게 충분히 그게 역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죠. 그게 바로 우리 일 아닌가요? 우리 진짜배기 우리 종교 그렇다고 제동사님이 봅니다. 심통제자는 바로 그런 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네. 네. 소정입니다. 예. 예. 방금 그 경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두아 교수님의 말씀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예전에 한 30, 이 K 한류가 있기 이전에 우리 한국을 알리려고 막 태극기를 외국 나가는 사람들은 막 태극기 가서 막 흔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국을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국을 알린 게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문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종교 원불교도 세계 말씀하신 것처럼 탈종교 통종교가 되려면 원불교라는 그 이론상 대종사님을 내세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대종사님께서 저희에게 그 남겨주신 그 좋은 법만으로도 저희는 이 원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AI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제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기라고 하는 방식도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사실 종교의 경전의 일기라고 하는 게 표현되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지금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에 일기라는 앱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몇 달 됐어요.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제 약간 베타 테스트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하루를 적극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살게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이폰에 완전히 내가 종속될 수도 있고 내 삶을 완전히 그냥 거기에 이렇게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 엄청난 시작이 이제 지금 애플 아이폰의 일기라고 하는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앱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자체가 이런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어떤 첨단 플랫폼, 첨단 콘텐츠의 흐름이 사실 저는 그 원불교를 굳이 말씀하신 대로 소태산 또는 이런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원불교 소태산에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훌륭한 플랫폼과 콘텐츠들이 지금 있고 그 콘텐츠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그걸 구체화시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사실은 빅테크들이나 뭐 요즘 울트라테크라고 하던데 그런 소위 이제 뭐 애플, 아마존, 뭐 메타 이런 데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그런 관심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영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플랫폼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제 굉장히 경쟁이 과열화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잘 보면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걸 통해서 굳이 원불교를 달지 않더라도 그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탈종교적으로 통종교적으로 그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미루지 마시고 도하 교수 교무님께서 선두에 나서서 교무님들을 교합하시고 출가 제가를 막론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워크숍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건 있어요. 아직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미래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어떤 관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도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에 많이 꽂혀 있는데 사람들이 생성형 AI 말고도 어마어마한 AI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많이 알려진 게 생성형 AI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라라든가 수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이런 쪽에 이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밥줄이 끊길 만큼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추론형 AI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추론형 AI는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미래를 예측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다 종합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요.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완성형 AI라고 해서 이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게 10년 후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20년 후면 인간이 물고기 같은 지능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인간이라면 2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2045년쯤 되면 지금 24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물고기 정도 돼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전혀 이제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거죠. AI가 하는 일을. 지능이 낮아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저는 다른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측 자체는 뭐 손정희 씨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지금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격변을 지금 향후 20년 동안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한 2년, 3년 지나면 말씀드린 대로 AI가 본격화되고 메타버스하고 AI가 만나서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고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 가면서 이제 나름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 내에서 뭐 이런 시도들을 아직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지.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느껴요. 공감하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주 전면적으로 공감하기는 사실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하면서 어느 지점에 시대가 그렇게 갈 때 그걸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뭐 그런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종교든 탈종교든 통종교든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네, 이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좀 소감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도하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설법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알고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또 수행인으로서 교수님께서 관련지어서 AI, IA 포함한 그런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두하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특히 제가 우리 교단과 관련지어서 이제 좀 떠오르는 생각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탈종교 방식, 통종교 방식,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수동적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원불교의 교법 가운데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이게 우리 교법 정신이죠.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신앙과 수행의 표본과 대상으로 삼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게요. 이 이론상이라면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안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짜 이론상은 안팎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그것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 그 대중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까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완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전래 방식의 어떤 그 신앙 위주 그렇게 가지고 막 신봉하고 봉대하고 그냥 경배하고 여기에 빠진 게 지금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입교하면 우리 원불교 교도고 입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가 교화를 좀 잘 못하고 있다 아니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100%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화의 뭐라 그럴까요? 결과이고 어떤 채점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완벽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내걸고 그 이론상에 대한 그 신앙과 수행을 할 때는 이거는 안팎이 없고 우리와 우리 아닌 종교가 다른 그런 경계까지도 사실은 처음부터 무너뜨렸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론상 신앙을 하는 우리가 우리만이 어떤 올바른 종교고 앞으로 어떤 그 미래에 영원히 뭐 5만 년 간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는 사실은 거의 도외시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그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지금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활용도 못하고 이것을 마치 이제 어떤 그 도그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에 전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실 올바른 수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죠. 남들을 과거에 저 기독교가 신자들 갖다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막 저기 서울역 앞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어디서 막 크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공부와 교화가 사실은 결국은 이론상 신앙을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탈종교 방식이 아니면 안 돼요. 통종교 방식이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왔던 과거의 그 종교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교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 수행하는 원불교에서는 이거는 완전하게 이런 다른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고속철도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 과거의 마차 시절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는 그런 방식인데 정말 저는 차기의 어떤 수의단 뭐 종무사님이 되시는 것보다도 이런 개벽 정신이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부터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두하 교수님이 정말 거의 모든 우리 각지의 그 교당에서 좀 초청하고 모시고 해서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인터넷 시대 전에 있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인터넷 후에 우리가 그 겪어본 인터넷 시대 그런 차이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깜깜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탈종교 해야 되고 통종교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내 것인 대종사님의 뜻이 틀림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른 좀 말씀하신 말씀 좀 거를 이어가시고 인요. 네.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그 미리 투표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은 같고요. 그 어쨌든 탈종교하고 그 통종교를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크게 되는데 그 오늘 지도자 선출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어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원불교의 그 이도하 교수 교무님 같은 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겠죠. 많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 가끔가다 교당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에 교도로서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전에 그 진행자신가요? 그 말씀하신 그 교도님 같이 우리가 결국은 그 문화나 이런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바꿔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도하 교무님이 굉장히 그 어깨가 무겁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것도 바꿔주셔야 조금이라도 깨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당에 다녀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론상의 어떠한 그 밝혀주신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그 말씀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분의 법문은 잘 들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어느 시절에 언젠가 되겠죠. 통종교나 K종교나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더디고 저희가 이렇게 그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그거는 하고 이제 교무님 모신다 그래서 저도 불났게 집으로 왔지만 문화도 바꿔주시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되고 거기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감상이 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렵기는 한데 문화를 교무님들끼리도 많이 좀 바꿔주시는 것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담을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드려야 돼요. 예, 흔한 분이 아니셔서 많이 드려야 돼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나온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방금 말씀도 제가 이제 좀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작년에 이제 연구년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저한테 되게 크고요. 네. 금년에 돌아와서 또 AI나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변화되는 환경 자체가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AI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좀 나름 약간 예전보다 좀 마음이 편안해진 이유는 뭐냐면 이 흐름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웹3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이제 월드와이드웹이 막 바꾼 변화가 웹3라는 형태로 이제 지금 또 세상을 이제 또 한 번 엄청나게 바꿀 텐데, 그 변화 자체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탈중앙화, 분산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단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어떤 그 주체가 바뀌어져 오는 게 이제 미디어도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인디비주얼, 개별 미디어로 바뀌었다가 이제 탈중앙화,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개인화가 아니고 연대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지성이고 천열의 만보살이고 어떤 그 네. 처처불사의 어떤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는데, 좋다. 그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AI도 사실은 개인의 각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각성하지 않고는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 어려서 다 여기 견성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인간이 코너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떤 독립된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엮여 있고 연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네.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조차도 저는 대자리에서 보면 다른 관점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역시 뭐 우리의 어떤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죠, 절대로. 그걸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간이 뭐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다 죽어도 좋은데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도 좋은데 인간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지금 환경 위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뻔뻔한 거죠, 인간으로서. 대자리에서 보면 왜 야, 인간만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와, 인공지능도 사실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대자리에서 볼 때는. 근데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제가 AI, IA를 같이 쓰는 게 인간이 각성하지 않으면 결국 종속이 될 건데 각성으로 내몰리는 거죠, 이제. 견성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이제 말하자면 바라보고 있고 지금 흘러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비교적 도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본다면 어찌 든든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좀 저는 공감이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저도 이제 좀 도단적으로 이렇게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려면 그래도 원불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빅테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각성이나 이런 AI 시대의 본질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그 연대된 개인이라든가 어떤 처처불산 사사불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이런 미래의 어떤 위기에서 특히 결정적인 어떤 일종의 구제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해가면서 주변에 그런 네.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음. 오늘 이런 자리처럼 이런 고민을 네. 한 번씩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 다 하셨어요, 교수님? 아, 예, 저기 예,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그 원불교를 처음 들어와서 쭉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입교시키는 거에 굉장히 그 신경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게 이제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이만큼 또 이제 지나서 보니까 지금 그 교무님 말씀에 그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어떻게 둘이 아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저기를 어떻게 그 원불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통종교나 K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하고 그리고 그 아까 조금 전에 집단지성도 말씀하셨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서건 뭐 직장이든 뭐 마트를 가든 어디든 가든 이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럴까 그 인식이나 수준들이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요. 굳이 원불교다 아니다 논할 것이 없고 둘이 아닌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것이 없는 원불교 아니어도 그 사람이 어쨌든 좋은 일 하면 함께 박수 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원불교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앞으로 맨 앞에 선두주자처럼 쓰셔야 되니까 저희가 막 밀릴 테니까 네. 부담을 좀 많이 느껴주시고 말씀대로 뭐 급히 간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잘 각성하고 마음을 궁굴려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라도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두아 교무님께서 현직의 지금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수의단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의단원이 되셔가지고 종고사님이랑 그 최고 저희 그 정책을 아니면 교화라든지 공부 교화를 리드하시는 그런 수의단에서 이러한 인식을 하루바삐 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원불교가 정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그 우리 이두하 교수님이 계시는 이런 환경에서 정말 종교 안에서는 또는 종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빨리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그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사실 뭐 수의단의 피선이 될 수 있는 자격이야 물론 되시겠지만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굉장히 근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제가 법과 학마가 아니라서 자격은 안 됩니다. 아유, 아유, 아니, 연세가 젊으셔, 다행히 연세가. 법과 학마가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나 선생님 앞에 말씀하신 분이 우리 우타원이었어요. 네, 봉사님, 법진이요. 좀 우타원 목소리는 우타원인데 대단히 그 파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좋았네. 그런데 그 도화 교무님 말씀 중에 다 죽어도 좋다. 인간만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뻔뻔하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 교단에도 좀 그런 사고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뭐 출가하면 된다 뭐 이런 식 그것도 없어야 되고 재가면 된다 이것도 없어야 되고 다 죽어도 출가만 남아있으면 된다 다 없어져도 재가만 이게 원칙은 이런 거예요. 원칙은 뭐 그 근본적인 것은 저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참 사람이 선량하고 뭐 선량 안 선량도 따지면 저 사람이 참 사람다운 짓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사고 방식을 해서 저런 행동이 나올고 저런 삶이 나올까라고 딴 사람이 분석했을 때 그 속에 저처불상 사상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발견하게 해도 되잖아요. 뒤에 그 사람들이 맞아요. 발견하면 되잖아요. 당연해요, 예. 당연해요. 그래서 네. 그것이 확산되고 예? 네, 그렇게 당연합니다. 되면 진짜 그것이 물질이 개백되는 정신을 네. 개백하자의 본 의지가 아닐까 그게. 네. 오늘 진짜 네. 똑똑하시네요. 도화 교수 교무님이 참 똑똑하시고 우타원 질문도 똑똑 소리가 나고 나 선생님도 그러고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깨달아서 나도 개인적 각성이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모여가 집단지성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운동이 저절로 아까 또 나 선생 그랬잖아. 수동적으로도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뭐 그것까지 네. 나도 좀 빨리 그러나 저러나 이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이두하 교수님은 거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대종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자문해 주시고. 그렇지, 맞아. 네, 그렇게 그렇지. 해서 정말 우리 엄불교 정말 요즘에 저 벚꽃처럼 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벚꽃 구경을 오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정말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도. 네, 예, 소정이에요. 잠깐 짧게 질문이에요. 고정이도 아까 한번 말했다. 예, 해도 돼요? 예, 아까 좋았어요. 예. 근데 예. 이거 여기서는 메타버스에서는 그거 반응 하트 올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트 예. 올리고 싶었는데. 예. 이두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듀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듀얼요? 예, 듀얼 나를 죽여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거 보셨으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나의 예. 완벽한 AI가 1시간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데 이 리얼과 그 AI를 거기서는 듀얼이 더블이라고 칭호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살 수는 없어요. 야, 반드시 어느 하나는 응. 없어져야 돼요. 와, 예. 그거 논의하면 정말 대박인데. 아무튼 한번 봉사님도 한번 그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왜냐면 저는 정말 신선했거든요. 왜냐면 이두하 교수님께서 AI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딱 그리 놀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언젠가는 저것도 현실이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007 같은 영화 20-30년 전에 보면 그게 지금 전부 다 현실화됐잖아요. 그것도 그 영화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봉사님 한번 그 듀얼 오케이, 그거 듀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좋네요. 정말 예, 참 좋아. 대박이에요. 참 좋아. 예, 대박이다, 예. 대박. 말만 들어도 영화 다 본 것 같다, 지금 나는. 예. 예, 정말 네. 신선한 영화예요. 네, 네. 예, 여기까지요. 예, 네, 네. 고마워요. 네네. 수고했어요. 예. 봉사님, 예. 예, 봉사님께서 네네 저 개회패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은 좀 반칙을 해서 한 가지만 제안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또 모시려면은 또 몇 달 또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도하 교무님, 이도하 교수님의 마지막이니까 끄트머리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봉사님이 폐회사 해주시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예, 나요. 고맙습니다. 예, 말씀해 예. 주시죠. 사실 금방 말씀하신 이제 그 인간 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사실 복제라는 개념이 좀 복잡한 게 인간의 정신과 육신이 이렇게 나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이제 되게 간단치 않은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복제라고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이제 AI가 NPC 형태로 넌 플레이어 캐릭터 형태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를 복제할 수 있는 게 아주 가깝게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지금도 그 챗GPT라고 하는 오픈 AI가 만든 AI 안에 그게 이제 생성형 AI인데 그 안에다가 GPT-4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GPT-4가 뭐냐면 나를 그냥 복제할 이게 아주 초보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으로 복제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그걸 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가 생기는 거는 지금 아바타 수준이 아니고 나를 이제 학습한 어떤 또 다른 나가 생겨서 그거를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습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이야기들, 내가 썼던 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나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스스로 진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상대가 죽어야 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설정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아마 한 10년 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 나우님이 사실 우리 뭐 다들 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스페이셜에 들어오시고 같이 이렇게 좀 지금은 번거롭지만 아마 조만간 또 전혀 다른 환경들로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될 건데,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감동입니다.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큰 의지가 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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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치는 어떤 또 소리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좀 초창기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정말 아까 제가 잠깐 마지막에 떠올라서 드린 말씀인데 정말 이 양심이 결국 이론이잖아요. 양심이 우리 양심대로 행동하는 삶이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들이 저 사람이 행동이 참 좋다, 삶이 좋다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처처불상 사사불공사상을 가 있더라. 이 정도로 돼버리면 이제 편만해져 버리면 참 좋은 세상이 저절로 오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오늘 다 참여하신 여러분 숫자는 작지만 사실은 줌에 좀 몇 분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분, 10분까지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간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빠른 분들도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가십시오. 네. 교수님 잘 가십시오. 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녹화 중단하겠습니다.